이교수의 영화 읽기 64번은 갓랜드입니다. 2020년도 작품인데 최근에 들어왔어요. 22년도 갓랜드. 사진이 좀 이상하죠? 그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사진이 좀 느낌이 이상하죠? 보통 사진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이유가 있어요. 최근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인 플리니르 팔마슨 감독이 연출한 갓랜드가 최고의 영화들 폴 번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나온 건데 중 하나인 것 같지만 문제는 이 영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또는 적어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첫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영화를 보고 바로 거의 바로 이어서 바로 글을 쓰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 3월 15일 관람한 후 거의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마음 한켠에 밀쳐두고 있었어요. 이 영화가 분명히 내가 원해왔던 영성에 관한 영화였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나 자신의 반응이, 응? 나 자신의 반응, 나 자신의 심리적인 반응이 왜 이러지? 하는 반응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줄거리를 소개하기도 전에 무슨 영화인지 말하기도 전에 영화에 대해 이런 심정적 유보 상태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이 영화 읽기를 하는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럴 것 같은 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판단 유보죠, 이게. 판단 유보는 익스트림 무브라는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읽은 다른 평론가들의 불편한 심정,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거슬리며 말하는 그럼 다음과 같은 상태를 만나고 있었어요. 막 여러 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이버는 잊을 수 없는 영화지만 작품 묘미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무언가의 뿌리를 둔 새로운 영화 감독이 등장을 합니다. 모르겠다 소리죠. 평가는 좋은데. 베니티 페어 리차드 로스는 이 영화는 사실상 신앙, 허영심, 식민주의에 대한 침울하고 절망적인 명상이다. 영화의 대부분은 소박하지만 감독 팔메이스는 실존적 불안의 오싹한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화려한 기법을 사용한다. 뭔진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어, 피터 데브루지는 버라이어티에서 엄청나게 풍부한 소재들을 가지고 그 주변을 보다 매력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팔메이스는 갓랜드를 관객에게 쉽게 설명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주류예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이 2022년 칸 영화제 첫 상영 이후 이게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대됐었는데 시카고 영화제 골드 휴고상 장편상을 획득하고 아카데미 국제 장편 부분 아이슬란드 출품작으로 선정되어 15개 준결승 같은 데 올라갔고 스페인 산 세베스찬 영화제 등 유럽 영화상을 휩쓸었던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쭉 읽어볼게요. 19세기 말 덴마크의 사제 루카스 배우 이름이죠. 보베는 종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아이슬란드 외딴섬을 향한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문명이 미쳐 닿지 못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일이다.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을 횡단하는 그가 의지할 때라고는 말조차 통하지 않는 길잡이들 뿐이다. 후퇴어 먼 길을 돌아서 가는 루카스의 손에는 초기 형태의 카메라가 들려 있다. 카메라는 신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마주한 인간과 자연을 향한다. 그런데 무리한 일정으로 임명사가 발생하면서 신에 대한 주인공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는다. 죽을 고비를 넘긴 루카스는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성공한다. 여기까지 일부예요. 그리고 2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시작돼요. 언어가 달라 소통에 애먹지만 그는 금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교회 건물도 계획된 시간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 아름다운 안화와 서로의 뜻한 감정을 느낀다.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준다는 성경 구절이 이번에도 옳은 것일까? 하지만 낯선 땅은 끝내 루카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 집주인 카를은 물론 안내인 라그나르조차 루카스를 탐탁치 않게 여기며 마을에 서늘하고 불안한 공기가 감돈다. 신의 20일에 첫 문단이에요.
신의 21이 이건 굉장히 최대한 객관적으로 요약했죠. 객관적으로 요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줄거리와 달리 KBS 뉴스연예는 숨 막힐 듯 아름답고 무시무시한 자연이 한 목회자의 영혼을 무자비하게 흔들어 놓는 광경을 섬뜩하고 매력적으로 펼쳐놓는다. 라고 소개하고 JTN 뉴스 박선우 기자는 19세기 후반 덴마크의 젊은 루터 부교 신부가 교회를 짓기 위해 아이슬란드로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는 영화로 숨막힐 듯한 아름답고 무시무시한 자연이 거의 같은 단어죠. 한 목자의 영혼을 무자비하게 흔들어 놓은 광경. 거의 같은 을 섬뜩하고 매력적으로 펼쳐놓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아이슬란드의 숨막힐 듯 아름답고 무시무시한 자연과 한 목회자의 영혼의 처절한 대결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KBS 뉴스연예가 올바로 지적하듯이 이 영화의 영어 원제는 갓랜드, 신의 땅이죠. 번역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 신의 땅에. 근데 그거는 원래 원제는 일그러진 땅이라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상반된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번역을 영어로 하면서 바꿨죠. 그 일그러진 땅이라는 단어, 말폼드 랜드인데 영어로는 그거는 탈선이나 이탈 등의 의미를 지닌 deviation 단어를 상기시키는 deformed가 있어요. deformed하고 달라요. 말은 악이나 죄악의 의미를 지닌 말, 이게 접두사예요. 일그러진 땅의 영어 번역어는 malformed, 정확한 번역, 직역어. 랜드도 이 영화는 뭐냐면 죄가 있는 땅, 그지? 죄로 모양이 바뀐 땅이죠. 죄로 인해 모양이 일그러진 땅이죠. 쉽게 말하면 이 영화의 종교적 의미 차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간랜당은 좀 다르지만 마크 젠키스가 이 영화의 비주얼은 자연계로 훌륭하게 불러내지만 이야기는 종종 인위적이며 자기적이다라고 비판하듯이 이 영화의 줄거리는 앞에 말한 거하고 좀 달라요. 탈식민주의, 탈교회주의, 페미니즘 등 21세기 탈근대 시대 타자 중심의 담론이 있어요. 이 영화의 19세기 말 근대의 줄거리 앞에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해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공했던 신의 21의 줄거리를 다시 읽으려고 그래요. 조그만 글씨는 앞에 읽었던 거예요. 19세기 말 덴마크의 사제 루카스는 종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아이슬란드 외딴섬을 향한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문명이 미치 닿지 못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남미 선교에 관한 영화 미션이나 일본 선교에 관한 영화 사일런스 등에서 보았던 것처럼 종교인들이 실제로 어땠어요? 19세기에 20세기 식민주의 시대에는 뭐였냐면 공격 천벙이었다고. 침략의 천벙. 천병으로 활약했듯이 똑같아요. 이 덴마크의 사제 루카스는 19세기 말 덴마크의 정착존으로 개척되던 아이슬란드 외딴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착존 있죠? 그거랑 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 식민 지배. 근데 그 섬에다 뭘 하냐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하려고 근대 운명을 대표하는 교회를 세운 인물을 부여받은 거죠. 침략의 천국이죠, 뭐. 또 다시 아까 그 신의 20일의 글을 다시 보면 끝없이 펼쳐진 대제안을 횡단하는 그가 의지할 때라고 말조차 통하지 않는 길자일 뿐이다. 구태여 먼 길을 돌아서 가는 루카스의 손에는 축의 형태의 카메라가 들려 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카메라는 신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마주한 인간과 자연을 향한다. 진짜는 뭐냐면 이렇게 좀 더 노골적으로 내가 읽어보면 외딴 섬의 덴마크 정착지의 대표자라서 자연스럽게 루카스의 하숙집 주인 역할을 하게 된 덴마크인 카를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치? 그리고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루카스가 굳이 구테어 육로로 먼 길을 돌아서 온 이유는 뭐냐? 물어봐요. 왜 이렇게 돌아왔냐? 그래 고생했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루카스가
아이슬란드의 사람과 자연에 친숙해진 기회를 삼고자 한다. 무슨 핑계예요?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뮤지컬이 그래요. 사람 많을 가능성이 없는데 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라는 핑계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아름다운 아인슈타인의 자연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라는 자신의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개인적인 어떤 욕망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무리한 일정으로 인명사가 발생하면서 신에 대한 중국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최근 관광의 방식으로 알프스 등반을 하다가 곧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처럼 아이슬란드의 자연의 위험을 간과한 루카스의 오만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카라반 지도자 라그나르가 적극적으로 충고해요. 건너가지 말자. 근데 어떡하냐면 무리하게 강을 건너가려다가 가자고 그래요, 자기가. 뭐 대장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 내는 사람이. 그래서 건너가다가 유일한 전달자 통역사의 죽음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십자가가 거기서 잊어버려요. 너무 커서. 실례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반성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도. 그냥 짜증스러워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는다. 죽을 고비를 넘긴 루카스는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성공한다. 식민지 지배 세력의 오만함의 바탕을 둔 루카스 신앙의 허약함은 몸이 쇠약해지니까 그 쇠약해진 육체의 시련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신에 대한 원망으로 쉽게 바뀌는 모습이 관객에게 폭로돼요. 우리는 봐요, 그거를. 응? 그렇게 되냐면 라그나르의 의식분명의 상태로 실려와요. 루카스의 자신의 힘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달라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언어가 달라 소통의 애를 먹지만 그는 금세 새로운 한계에 적응해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덴마크의 선진적인 근대 문명의 향기를 풍기겠죠? 뭐가? 그리스도교 고급 종교 양식이 그렇겠죠. 그지? 그러니까 식민 지배 세력에 당연히 체질적인 반발을 느끼는 나그나르도 매혹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건축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뭐냐면 차제식에 관심을 가져. 차제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하고 관심을 갖다 물어본다니까. 식민 피제배자인데 교회 건물도 계획된 시간 내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 아름다운 안화와 서로 애틋한 감정을 느낀다. 가 아니고 같은 덴마크 출신이고 그리고 세련된 문명의 대표자이며 외딴 섬에 나타난 거의 유일한 남편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가 루카스에게 연정을 느끼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이제 그 루카스한테 있어요. 라그나를 죽이고 난 직후 아나가 남자가 적극이 하니까 적극적인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는 장면. 아나가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자고 옷을 벗고 유도를 해요. 이게 좀 너무 심하죠. 루카스가 영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수준에서조차 야만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신음만 준다는 성경 구절이 이번에도 옳은 것일까? 하지만 낯선 땅은 루카스에게 편안한 시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고집으로 도용사를 사고로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지? 무지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교에 귀의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그리고 고해성사까지 하려는 라그나스를 라그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질투와 복수심으로 자기 말을 죽였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드자비지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해요. 라그나스를 죽여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후에도 살인자가 됐는데 완공된 교회에서 첫 미사를 드리려는 루카스의 행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의 한없는 자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편안한 안식처를 한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진 카를은 물론 안내인 라그나스조차 루카스를 여기지 않으며 여기며 탐탁하지 않게 여기며 마을에 싸우느라고 불안한 공기가 감돈다. 이게 마지막 요약인데 아이슬란드인 라그나르가 나중에는 경탄행으로 바뀌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처음 만났을 때 덴마크인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태도를 택하는데 그거는 일제강점기의 집단 경험을 기억하는 한국인에게는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일이겠죠? 당연히 그러겠지. 그런데 큰딸 아나에게 루카스와 깊은 관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아나의 말을 훔쳐 달아난 루카스를 쫓아가서 죽이는 덴마크 정착민 카를의 행위가 나오는데 그게 범죄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누구한테? 응? 실제로나 영화의 관객에게. 응? 분명히 루카스를 가서 죽이는데 칼로 찔러 죽여요. 그러는데 떨어진 걸로 치는 거죠, 말해서. 왜냐하면 다 썩은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근데 범죄로 안 받아들여져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덴마크의 사제 루카스가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판에 의해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필자에게 이 영화가 받아들인데 일주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했어요. 이유는 왜 숙려 기간이 필요했냐면 간랜드에서 발생한 세 건의 죽음 중 통역사의 사고사를 제외한 두 건의 살인 사건을 건의 살인 사건인데 한 사람은 나그나르고 또 하나는 루카스죠. 순교의 관점에서 종교 때문에 죽은 거죠. 즉 신의 대의를 따르는 소명에 의한 죽음이라는 관점이죠. 순교라는 게 그죠? 그렇게 볼 때, 응? 순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덴마크 사제의 루카스의 죽음이 아니라 순교한 게 무지한 라그나의 죽음이 순교였다는 사실. 이 엄청난 반전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해가 안 됐다고.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표현된 줄거리의 이야기. 표면적으로 표현된 줄거리 이야기는 어, 덴마크 사제 루카스의 죽음, 순교죠.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의 영화였다.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라그나르의 순교란 말이에요. 이 영화가 종교 영화이기는 하지만 루카스가 대표하는 제도권 중심의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음? 라그나르가 대변하는 그리스도교 심층 종교의 영성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그나르가 루카스에게 사제직이 될 수 있는 길을 물어요. 하지만 그건 라그나르가 제도권 그리스도의 사제라는 직위가 탐이 나서가 아니라 진짜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뭐를? 그리스도교의 본질. 그러니까 누구예요? 루카스라는 사제도 알지 못하는 본질을 응? 루카스라는 사제도 알지 못했던 하는 게 아니라 했던이죠. 죽었으니까 본질. 심층 차원인 영성 사상의 힘을 정말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말이 되냐 싶지만 있었어요. 글자를 모르는 해능이 선불교에서 수제자였다는 신수를 제치고 천불교의 육조가 되었듯이 응? 영성사상은 기존 제도권의 위계와 정말로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딸랜드는 덴마크 사제 루카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순교 영화가 아닙니다. 차라리 피지배자 아일랜드인 라그나르가 응? 덴마크 지배 세력에 대한
폭력적 외파의 자세. 맨 처음에는 폭력적 외파의 자세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루카스가 폭력적으로 반발한 거예요. 근데 라그나르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포월했어요. 벗어났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내면의 변화를 이룩하는 영적 개종의 내파를 성취하는 순교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내면의 영적 해방을 약속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인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이게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라그나르. 이 영화의 포스터 제작 방식이 아까 본 이상한 포스터요. 색깔이 이상했죠. 그건 뭐냐면 루카스가 애지중지하던 사진술 초창기의 음판사진법이었어요. 음판사진법. 다게로타입. 습작사진. 뭐, 그건 뭐냐면, 정말 이게 첫 번째 사진. 1800, 첫 번째 사진 수리였는데 거의 영국인 아처가 개발한 사진 현상법인데 감광을 유리판에 칠한 후 젖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 현상을 해요. 그러니까 사진은 딱 한 장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진 수리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필름 같은 빛에 민감한 매체 위에다가 그 위에다 빛을 잡는 수단으로, 빛을 잡는 거죠. 튕겨오는 빛을 잡아서 상을 기록하는 과정이에요. 사진술은 뭐냐면, 그러므로 사진술이라는 거는 인간의 시선으로, 그지? 인간의 시선으로 자연 등 대상을 고정하는 과학기술이에요. 잡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 의한 억압 방식이죠. 응시로 내가 그걸 잡겠다 이거예요. 이게 크게 강조되는데, 인물 사진의 대상이라면 그게 누구라도 실까지 세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습작 사진의 방법이거든요. 그 옛날 사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때까지 가만 있어야 돼요. 안 쓰면 제대로 안 찍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움직이니까 정말 개처럼 움직인다고 그래요. 루카스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지?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독하게 어, 억압을 해야 돼요. 근데 낭만주의 정신을 대표하는 워즈워드의 나는 구름처럼 이렇게 떠돌아야 했다는 시는 육체의 눈을 포월하는 응시의 힘, 그죠? 을 통한 내면의 눈의 힘으로 창작하는 근대 시창작법이에요. 그걸 말하는데 그게 뭘 상징하냐면 근대인의 자아 탄생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이 영화 갓 랜드는 덴마크 사제 루카스의 응시의 힘, 그리고 그러한 힘을 적극적으로 봉환하는 사진술의 힘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의 무시무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정복하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관람 시간 내내 감탄을 자아내는 아이슬란드 자연의 무시무시한 아름다움은 물론 뛰어난 촬영술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촬영에 상 받은 경우도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제라드 맨리 호킨스의 시세계가 입증한 인스케이프. 인스케이프가 뭐냐면 자연이 드러내는 숨겨져 있는 영성을 아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신성의 세계. 응? 신성의 세계를 사진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가며 풀 속에서 아름답게 동화되던 루카스 말. 그러니까 썩어와서 없어져도 그다음에 계속 찍으니까 나중에 아름답게 그 풀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뼈가. 그것처럼 나중에 루카스의 죽음 앞에서 은하의 동생 이다가 자연 속에서 아름답게 동화되라고 루카스의 영성에게 위로를 건네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갈랜드의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알맞은 감독의 의도를 뚜렷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앞에서 일주일 동안 못했다 그랬죠. 그 얘기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숙려 기간이 필자에게 필요했던 건 뭘까요? 바로 먹물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먹물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고, 하고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영어를 지적으로 해석하려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갖고 라그나르 같은 무지한 민중을, 민중의 영적 가능성을 은근히 무시하고 하였으니, 라그나르의 영적, 그지? 누구에 대해서? 루카스, 어, 사제에 대한 그 상황을 수용하는데, 루카스만큼이나 어려움을 겪었더니, 그지? 미리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전이 분이 글자가 정말로 배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영성 영화라는 라는 점을 어, 인정하면서도 너무 잔인하다, 필임전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 처음에 루카스의 죽음은 의미가 있지만 그 나라의 꿈에 공감하기 선택이 음, 루카스의 죽음, 라그나르의 순교를 받아들이지 충분히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